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그 쉬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EJ 52회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가장 큰 문제, 요즘뿐만이 아니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늘 저희 팟캐스트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는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초빙했는데 김강수 경제연구소장의 김강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게 뭐 내 건가? 카톡이? 죄송합니다. 이 방송 기본이 안 돼 있네. 죄송합니다. 저 어려운 자리 고맙습니다. 시간. 아니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을 저희가 국민TV에서 녹음을 하는 관계로 평상시에 저희 녹음 상태랑 달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부동의 팟캐스트 1위를 쭉 달려도 이렇게 녹음 시설이 없어서 메뚜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TV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국민TV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김강수 소장님께서 지금 이 연구소가 얼마나 되셨죠? 네, 연구소는 이제 2000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14년, 예, 4년 차. 근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 경제연구소 타이틀 붙은 데가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삼성, 네, LG, 국책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민간 경제연구소가 이렇게 14년 어떻게 보면 장수라고도 할 수. 장수이기도 하지만. 네. 거의 원조죠. 원조라고. 예, 원조죠. 그럼 이렇게 그 국책기관이라는 대기업이라는 거 그쪽은 워낙 또 돈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버틴다는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김 소장님 이렇게 방금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기본적으로 톤이 낮고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개 잡놈이랑 방송을 과연 잘 될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발 나한테는 욕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려요. 제가 아무리 잡놈이라도 제가 어떻게 소장님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뭐 오늘 이렇게 소장님 초대한 거는 역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사정이 좀 암울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 좀 해보고요. 네.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장기 플랜을 마련해서 대통령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을 하려면 말입니다.
중요한 경제 참모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 뭐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다 하는 줄 알아요. 대통령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네. 또 경제는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뭘 알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DJ 같으면 조금 뭐 특이한 대통령이었다 볼 수 있겠고 DJ는 뭐 대중경제론이라고 자기가 네. 직접 책을 쓰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 빼고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경제 참모로 모시려고. 네. 네. 아니, 적극 활용해 주세요. 그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말이에요. 네. 김재익 수석이라고 네. 그 아웅산 테러로 사망했었죠. 네. 굉장히 아꼈다고 그래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네. 그분이 조금 개혁적 그 당시에는 네. 힘든 개혁적 경제정책을 썼었는데 그분이 아마 계속 살아계셨다면은 조금 아마 80년대 우리가 삼재 현상으로 네. 많이 경제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호황이 됐었는데 네.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네. 그만큼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가 한 명이 나라를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성장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네. 예, 그 뭐 뛰어난 뭐 어떤 경제 전문가가 방향만 제대로 잡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상당히 그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워낙 지금 경제 현황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경제 참모 말씀하셨는데 네. 꼭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네. 그 한두 차례 그 제의를 받기도 했어요. 예전에도. 그런데 결국 안 됐습니까? 제가 거절했죠.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저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쌓여 있는 그 경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크게 이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하고 네. 자영업자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또 격가지로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네. 같이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시간은 아마 1시간 반 정도 네.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 말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 뭐 4.1 부동산 대책, 뭐 8.28 전월세 종합 대책 이런 걸 자꾸 내놓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은 네. 한 달 반짝 이렇게 네.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수준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부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내 임기 안에서만 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8.28 전월세 종합대책 이게 결국은 돈 싸게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뭐 다들 이제 뭐 언론 보도나 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전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데, 네, 그렇죠. 집사라는 대책으로 변질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전세 구입자를 매매자로 이렇게 좀 전환 유도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8.28 대책에.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 행복주택이라는 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임기 5년 동안에 한 52만 가구를 네.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만 공급해도 전월세 시장이 안정됩니다. 네. 그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지난 4.1 대책에서 네. 이제 국민 행복주택이라고 그래서 시범사업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 1만 호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만 하고 지금 거의 9호로 그치고 있죠. 9호로 그치고 실제로는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막 정부 관료들 특히 국토부나 정부 관료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네. 그러면요,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전월세 대책이니까 네. 전월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싸게 이자 해줄 테니까 네. 집을 사라.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싸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인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가 싸니까 오히려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그 전월세 지금 난 게 전세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아닌데 전세난이 이제 일어난 그 배경을 먼저 네, 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1년부터 이제 투기가 시작돼서 제 1파가 이제 2001년, 2002년에 이제 부동산 투기 광풍이 1파가 일었고, 제 2파가 2005년, 6년에 이제 뉴타운 사업. 1파는 이제 이른바 신도시 건설 사업이었거든요. 2파는 2005년, 6년에 이제 뉴타운 사업.
그다음에 2007년 초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해서 이제 미분양이 폭증하고 그래서 2007년에 어마어마한 미분양이 폭증을 했었죠. 미분양이 폭증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2007년부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이제 빚내서 이렇게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은 그 은행에 이제 그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올라서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보고 갚든지 아니면 이제 못 갚으면은 뒤로 넘어지는 거죠. 경매로 넘어가거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첫째는 이제 하나는 공급 측에서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수요 측에서 문제가 있는 게 공급 측 건설사들이 2007년 초에 그 어마어마하게 값이 폭등해가지고 꼭지점을 찍었을 때 앞으로도 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마구 막 분양을 했다 공급을 그러니까 폭증을 하죠. 분양 폭증을 하는데 지었는데 은행 빚 땡겨가지고 했는데 안 팔려버려요 이게. 또 빌려서 이렇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른바 이제 하우스푸어로 전략을 하는 과정을 겪죠. 그러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힘없는 데서부터 넘어가죠. 실제로 2007년부터 이제 건설사 이제 등급별로 하면 A, B, C, D 등급 하면 D 등급부터 파산을 합니다.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 C 등급으로 올라오고 2009년 이제 뭐 B 등급으로 올라오고 2010년부터는 이제 그 상위 이렇게 100위권 안에 있는 건설사들이 이제 막 넘어지기 시작하죠. 건설사들이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준 데가 넘어지죠. 그게 이제 저축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이제 2009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다가 2011년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최대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이제 저축은행 전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다음에 저축은행들이 무너지고 난 이게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일어난 이제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한두 채 이렇게 빚내서 산 사람들이 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올라가겠지. 또 정치적으로 막 이제 압력을 넣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값 올라가는 대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내내 이제 부동산 부양책을 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하고 정반대로. 그런데 그게 부양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부양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손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빨리 팔아서 손해를 이렇게 덜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손해를 누구한테가 전가를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전가를 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값이 2008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반대로 전세값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라고 또 2008년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확 떠들여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 준 사람들이 은행 넣어봐야 뭐. 네, 은행 이자 얼마 안 되는데 전세로 보증금을 이제 뭐 예컨대 1억 전세금을 받았는데 은행 이자가 5%일 때는 500만 원 이자가 나왔는데 2%로 떨어지면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전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이제 2억으로 올려버리는 아니면은 월세로 전환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한 40%가량 급등을 합니다. 계속 막 올라요. 그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전세 지금 대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2012년부터 전세값이 이제 별로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값이 지가 올라가 봐야 집값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전세 대란이라는 것이 전세를 얻고 싶어도 전세가 없으니까. 그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전세값을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니까 집주인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값을 올리는 걸로 보전을 했는데 그게 또 막혀버린 거예요. 예. 막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월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이 2012년부터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물량을 못 구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난은 절대적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 예. 두 번째는 월세 물량은 많아요. 그런데 예. 그러면 왜 월세로 하지 전세를 안 하냐면은 가격이 비싸죠. 예. 월세 가격.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전세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집을 사는 사람이 이게 가격이 떨어질지를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차라리 전세로 하니까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없어서 전세가 지금 없는. 지금은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없는 이유가 네. 돈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까 봐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집을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다 고갈돼 버렸어요. 벌써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사버렸고. 2007년까지 예. 그러니까 2004년까지는 자기 돈이 있고 은행에 예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은행에 예. 빚 안 넣고 다 집을 샀어요. 네. 2005년부터 이제 은행이 이제 예금을 다 대출해 주고 더 대출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은행채 발행하고 CD 발행해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돈을 조달하고 2006년부터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해외 가서 단기 고리채 달러 빚을 빌려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준 겁니다. 지금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 그 정도입니까? 예, 2006년 7년에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2005년, 6년, 7년 요 무렵에 이제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은행 빚을 끼고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자기 돈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2004년 말까지 다 샀고 그다음에 이제 2차 그 수요자가 돈은 약간 모자라는데 어느 정도 은행에서 돈만 좀 빌리면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네,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계속 오르겠지. 근데 내가 형편은 안 돼. 예. 소득이 안 돼. 근데 오를 거니까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 좀 사두자. 그게 이제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그런 사람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은행에서 빚을 빌릴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만 사실상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부양책을 했고 뭐 빚내서 사라고 했는데도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2005년, 6년 그렇게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네. 이제는 뭐 이자든 원금이든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돌아옵니까? 지금 그래서 하우스프로가 지금 양산이 되고 야, 있는 그럼 이게 큰일이네요, 이거. 네, 문제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이게 사실은 IMF 올 때도 사실은 정부가 빚을 진 것보다는 재벌이나 은행이 빚을 져갖고 우리가 다 공적자금을 메꿔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아, 참나. 시즌2가 올지도 모르겠네. 큰일 났네. 아, 빨리 이민 갈 때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대통령 이미 뽑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4년간 어떻게 버텨야지. 나중에 대통령이 할 거라고. 아, 제가요? 다 갔다 오지 뭐. 그래.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세 대란이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시작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이제 거품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시작됐습니다. 이미 돼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제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게 2004년까지는 중소형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큰 면적의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었어요. 비싸서 그 아파트를 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5년, 6년, 7년 이 무렵에는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 유명한 저기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가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중대형 초고층 고가의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막 뭐 20억, 30억, 50억 이런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이런 그 대형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투기가 집중됐고 왜냐하면 이게 한몫에 큰 돈을 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억짜리가 거의 대형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40%에서 50%가량 빠졌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럼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 2005년쯤에 벌써 끝났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방의 집값은 왜 올라갑니까? 지방은 이제 그 시차를 두고 뒤따라왔죠. 아하. 시차를 두고. 그럼 지방은 아직 지방은 수도권에서 막 올라갈 때게 지방은 그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막 투기가 막 한창 가지고 값이 올라갈 때 지방도 똑같이 투기가 막 일어나서 그 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지방에다 지어댔어요. 네.
근데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돈이 적게 들고 소득도 낮고 경제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안 팔려버린 거예요. 그럼 미분양이 폭증을 했어요, 먼저. 그래서 지방은 수도권의 투기가 끝날 때까지도 막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돌던 투기 자금들이 지방으로 원종으로 가는 거죠. 몰려서 지금 빠져가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방도 2009년, 10년, 11년 요 사이에 반짝 올랐다가 2011년부터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붕괴가 조금씩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 빠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어쨌든 지금 유럽하고 미국 또 일본은 한 번씩 심각하게 거품이 빠져버렸었죠. 거의 반토막 이상씩 났는데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90년대에 부동산 거품이 꺼졌지 않습니까? 1984년에 도쿄 지역에 92.4제곱미터 30평이 좀 안 되네요. 한 28평쯤 되겠네요. 아파트가 1,200만 원이었었는데 90년대 고점을 찍었을 때 3,600만 원으로 뛰었다가 6년 만에 한 3배 뛰었네요. 2011년 재작년도에 이게 400만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얼마 빠졌습니까? 반토막이 아니고 반의 반토막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어디까지 빠질 것 같게 보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주택과 같은 이런 자산 가격의 경우에는 물론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역시 그 결정적으로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경제 소득 또는 그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례합니다. 부자 동네 집값은 어떻습니까? 비싸죠. 가난한 동네 집값은 싸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앞으로 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들 이미 이제 아시는 이제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그 주택의 태반을 고령 세대가 60세 이상 고령 세대가 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40대 이제 이른바 신규 수요 세대가 이제 저출산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30, 40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이 고령 세대의 한 그 지금 인구 그 연령대별로 하면은 한 70% 정도 가면 갈수록 이제 절반 50%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이제 죽어서 무덤까지 못 가져가잖아요. 집은 남아 있고 사람은 죽을 테고. 집이 남아 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저출산이니까 보통 한 가정에 애를 하나씩밖에 안 낳는데 이래 되면 집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집은 뭐 결혼한 저쪽에 집안 남아 있고 그럼 그걸 어때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 텐데 결국 나중 되면 이게 이제 집이 공급이 더 많아져서 집이 남아 돌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 근데 그 저출산의 원인이 왜 저출산이 시작됐냐면 집값이 돼가지고. 아니 그렇군요. 맞죠. 요즘에 3%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뭐 돈 벌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직장 다녀서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서울에서 그렇게 못 사니까 아이씨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나 골치 아프네. 근데 그 이제 사람 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득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문제, 저출산 문제하고 이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불안정해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전에는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취직을 하면 정년퇴직까지 고용이 보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장남만 잘 가르치고 키우면은 노후는 장남한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외환위기가 딱 터져가지고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식도 당장에 일자리 잃어버려 가지고 부모는커녕 자기 몸 가누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그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각자 알아서 사세요. 이제 뭐 그게 뭐 노동시장 이제 유연하게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라는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 방어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금리가 그때 10% 하던 것이 5%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유일한 저축 재테크였거든요. 이자 받아먹는. 이자 받아먹는 게.
그다음 아니면 이제 상가 하나 사가지고 월세. 임대료 받는 예. 거 그거였거든요. 근데 금리가 툭 떨어져 버리니까는 이자 가지고도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재테크 붐이 이제 2001년부터 막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재테크 붐이 일면서 그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안타깝게도 DJ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한다라고 막 또 이제 막 예, 청약저축 제도를 폐지하고 신도시 뭐 이렇게 막 남발하고 떴다방 막 유도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이제 투기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이제 국민들이 100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100 중에 한 50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하고 30은 뭐 조금 그 이렇게 좀 안전망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나라 전체로 봤을 때 20은 뭐 예비비로 좀 이렇게 여분으로 좀 남겨두고 이렇게 해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갑자기 충격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각자 알아서 사세요 하니까는 자기 방한다고 전부 재테크로 달려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100 중에서 80이나 90을 갖다가 부동산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나라 전체로 보면. 그럼 돈이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묶인 돈을 그럼 풀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돈은 이미 써가지고 건물, 아파트, 콘크리트 시멘트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높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비싸게 사주지 않는 한은 가격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딱 그 부동산에 이렇게 자원을 갖다가 과다하게 투자를 해버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격 떨어지면 네. 부실화 되죠. 부실채권이 되죠.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경매 걸리고 차압당하고 하는 부실채권이 돼버리죠. 나라 전체로 보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부실채권이 지금 발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원은 없는데 사람밖에 없는데 투자를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이미 잘못 투자를 해 가지고 물려서 거기서 돈이 회수가 안 되죠. 회수가 안 되니까 소득이 늘어나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요. 소득이 안 늘어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결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소득 대비 집값이 지금 너무 부풀어져 있다 이렇게. 네, 지금도 높죠.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어느 정도로 높냐면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나라마다 이제 그 주거 여건이나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평균 이제 중간 계층의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주택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그 미국 보면은 한 100평이나 200평 되는 마당이 있고 2층짜리 단독주택 그게 이제 일가구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방이 3개, 침대가 3개 있는 방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그런 그 주택의 그 새 집이 3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가장 비싼 때가 평균. 3억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뭐 한 3억 원 정도 3억 지금 원 잡고, 예. 3억 원, 3억 1천만 원 이런 정도, 예. 2, 3천만 원 이 정도 되죠. 그다음에 중고 주택 뭐 이제 지은 지 한 5년, 10년 이렇게 된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한 20만 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원을 약간 넘어가는 정도죠. 일본의 경우에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에 이제 아까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일본의 목조 주택입니다. 예, 못 사는 사람들 예. 사는 곳이고. 예. 예, 맨션이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아파트죠. 예, 근데 만션. 예, 수도권 지역에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에 맨션하면 상당히 좋은 주택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좋은 주택의 집값이 지금 현재 2013년 봄에 그 평균 3,4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치면은 4억 원 정도 네. 막 이렇게 된다라고 보죠. 또 이게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그다음에 중고주택 이게 한 2,200~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2억 원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터무니없이 지금 집값이 비싼 거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6,000달러, 네. 일본은 44,000달러, 한국은 22,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국민소득 대비로 치면은 2배 이상이 되는 나라의 집값이 그 정도다. 그 정도인데 한국에 지금 예컨대 아파트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소득 대비로 치면 이거 굉장히 이건 우리 12월 7일 날 그 세미나 때 하려고 여기서 하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득 왜냐하면 소득 경제 그 소득 경제의 그 성장 그러니까 규모하고 그 소득 수준에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집값은 결국에는 그렇게 갈 절대적으로 것이다. 비례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로 가냐. 왜냐하면 한국만 딱 문 닫고 살면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하고 경쟁해야죠. 미국하고 삼성전자는 애플하고 피나게 경쟁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쟁하는데 만약에 원가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원가 비용 원가 구조로 봤을 때 미국의 집값도 원가 비용이잖아요. 가격 경쟁력이에요. 집값은 뭐 이렇게 보통 한 2억 원대 3억 원대인데 한국이 그보다 더 비싸다. 소득은 절반인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미국하고 경쟁하려면 적어도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경쟁하려면 집값 면이 있어서 미국의 절반 이하 가야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거품이 발생해 가지고 꺼졌는데 그 꺼져서 그 집값이 도달하는 도달점을 보니까 그 나라의 경제 그 규모 소득 수준 가계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이렇게 수렴하더라는. 자, 우리 청취자분들, 결국은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값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 봐 다 그냥 예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네. 방금 선생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거품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빠질 것 같은데 왜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언론들이 말이에요. 언론이 더 난리를 칩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등등 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 뭐 전월세 대책 발표하고 나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막 올린다던데 왜 이런 자꾸 분석 기사를 쏟아내는 겁니까? 그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뭐 벌써 이렇게 10년 넘게 해왔는데 미친놈들입니까 이것들은? 미친놈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이지 이놈 나쁜 놈 새끼들이고.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국회 가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마지막 그 막차 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말 실제로 했습니까? 네, 진짜 했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그 억제책을 냈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부동산 거품 꺼지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잖아요. 꺼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의 아파트 시장 규모 하나만 놓고 봐도 전부 한 850만 호 정도가 있는데 아파트 한 채당 평균 2억 원이라고 치면 얼마입니까? 1,700조. 1,700조인데 예컨대 정부가 그 국민 행복 그 하우스푸어 구제합니다. 해서 뭐 20조 원 합니다. 완전히 그 엄발이 오줌 누기보다도 더 못하죠. 그다음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 건물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몇 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뭐 1, 20조, 2, 30조 뭐 이런 것 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냈는데 못 잡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한번 그 헷가닥 하면 헷가닥은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미 돈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라는 게 현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현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막으려면 누군가가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는 또는 올라가는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이미 뒤틀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다 몰빵 해놔가지고 일자리나 소득을 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떠받쳐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소득,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뭐 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계속 일자리 창출만 하지만 일자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무수한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했지만 일자리를 못 만들어낸 이유가 이렇게 한번 잘못 자원을 갖다가 배분을 이렇게 왜곡 배분을 하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성장 잠재력을 치명적으로 이렇게 훼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이 붕괴로 인해서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가 심각하다고 1,000조가 넘는다고 네.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렇게 하는데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역시 부동산입니까? 네, 부동산 관련과 이제 자영업자 관련한 이제 부채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예. 또 너무 이렇게 뭐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기 쉽게 논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본, 미국, 유럽 지금 일본도 이제 80년대 투기 거품이 일어가지고 꺼졌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그 침체를 겪고 있죠. 저성장 침체를 겪고 있죠. 미국도 2008년에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지금 벌써 6년, 7년째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쏟아 부어가지고 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출구 전략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상황이죠. 예. 유럽은 지금 경기 저거 주저앉느냐 어쩌느냐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미국 그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도 바보고 멍청해서 뭘 몰라서 그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는 걸 못 막았겠냐라는 거죠. 예. 일본 정부가 빚이 천문학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빚이 왜 생겼냐면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걸 막으려고 토건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벌린 거예요. 그래서 폭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막아졌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왜 우리 정부는 왜 그걸 따라하는 모르겠네요. 참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이미 다 보여줬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또 하느냐? 그렇게 하냐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듣질 않네요. 네. 역시 그래서 우리 EJ 최고의 팟캐스트 EJ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정부를 여론적으로 압박하겠죠. 뭐. 그러면 우리 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10% 됩니까? 네, 뭐 그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 길바닥에 자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냥 집이 남아 돌죠. 왜냐하면은 지금 지어놓고도 안 팔려가지고 빈집으로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이 건설사들이 정부에 그냥 자진 신고한 것만 해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만 지금 한 2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럼 정부나 특정 언론에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게 다 거짓말이네요. 네. 고민도 안 하시고 예 하셔서 이 구라쟁이들 진짜 야 이제 쏘면 안 되겠네. 이제 서울 같으면은 집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 소유자죠. 40%밖에 안 됩니다. 전체 가구에. 60%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집을 가지는 이 40% 가운데 또 완전히 이제 빚 없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서 이렇게 그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죠. 가 있잖아요. 그럼 이 하우스푸어가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20%는 빚 없이 순전히 자기 돈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면은 60%의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의 집은 누가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달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하고 있죠? 자기 돈 20%. 그럼 이 사람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죠? 4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사는 집과 그다음에 전월세 사는 사람 3채. 평균 4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 120% 그래봐도 네. 실질적으로 40%밖에 안 되는 거네. 네. 자가 한국의 주택 가격이 일반 평균적인 그 중산층이나 중간 소득 계층의 그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던데 우리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네.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부동산이라 그래요. 네, 부동산이죠. 말이 뭐냐면 자기 집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산이 5억 4천만 원인데 네. 평균 부채액이 6천만 원. 그러니까 이건 은행에 빚을 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4억 8천 순수 자산이 4억 8천 아닙니까? 네. 그런데 4억 8천 중에 부동산이 4억 6천만 원이다. 네. 그럼 내가 그 은행 뭐 예금 이런 건 2천만 원밖에 안 낸다는 네. 얘기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지금 이제 네. 그 중요한 점인데 그 점이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주택의 70%가 이상을 가량을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세대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70% 이상의 주택을. 그럼 이 세대가 이 70% 이상 중에서도 또 70%는 무주택자고 또 30%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근데 아파트만 달랑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노부부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그 노부부가 그냥 그 부부가 보통 이렇게 생활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노부부가 한 달에 집 월세로 산다고 임대해서 산다라고 쳤을 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 정도. 그다음에 뭐 부부 둘이 사니까 굳이 큰 아파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월세 한 20만 원을 관리비 한 1, 20만 원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하고 이제 200만 원에서 그거 하고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쓰면 1년에 전체 생활비 얼마 쓰죠? 2,400만 원 쓰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좋게 이제 2,500만 원을 쓴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 부부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팔면은 몇 년을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네요. 탁 나오네요. 답이. 20년을 생활합니다. 60세 부부가 80세까지 자기 아파트 그 팔고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초연금이다 뭐다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 합니까? 이미 능력이 있는데 돈도 있어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이미 자원 배분이 잘못돼 가지고 뒤틀려서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아주 좋은 양질의 그 우량한 고급 그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그러면 신규 주택 수요가 생겨나죠. 그렇죠? 그럼 집값도 안정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영업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자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애를 안 낳니 부모 세대는 소비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저축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는 세대였어요. 자식 세대가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 세대가 인구가 팍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산부인과가 망해버린 거예요. 백화점의 유아용품과가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내수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자영업이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 정부가 지금 뭐 부동산 대책 내놔가지고 이게 가격대 맞출 게 아니고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야 결국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까 그 이제 전세난 관련해서 네. 절대적으로 물량 부족이다라는 거죠. 월세로 돌려버리니까 네.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난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량을 늘려주는데 민간의 물량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월세로 돌려버리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주면 수도권 지역에
아까 이렇게 신도시 건설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은 사람을 죽여서 까지 했는데 뭐 보금자리 주택 한 거 취소한 거다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좀 그린벨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공임대 신도시 건설 하면은 금방 잡힙니다. 근데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니 보금자리 주택이니 이것도 그런데 비싸던데요. 우리가 들어가기는 절대 싼 금액이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그 기존 가격의 시세에 비하면은 싸죠. 시세에 비하면 싼데 그래도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그래도 이제 그것이 이제 첫걸음이니까. 근데 어쨌든 물량을 공급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전세난 해결의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저희가 이미 2001년 그 DJ 정부 때 저희가 그 정책 용역 의뢰를 받아서 용역을 해줬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그 주택의 20%까지 늘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국민주택 그 100만 호 건설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전세난을 해결하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까 말한 서민주거복지 정책에서 임기 5년 동안에 50만 원 넘게 공급하겠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행복주택 뭐 막 만든다 이랬는데도 또 일부 특정 지역에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뉴타운 사업은 그 용산 그 봐보세요. 사람 죽여가면서 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이제 주택이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계층이 다 지금 휘청을 왜냐하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30, 40대 중간계층이에요. 중간소득 월급쟁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만을 위한 무슨 행복주택만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그 주택에 대한 개념들이나 생각들을 바꿔서 좀 바꿔야겠다. 네. 바꿔서 근본적으로 주택 전체 그 공급 물량에서 정부가 이제 가격 안정 장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물량을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 제가 목동을 사는데 네. 목동에 프랜카드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행복주택 반대한다고 온 사방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근데 아마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 정도뿐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이고 천박해라. 근데 목동 집값 많이 떨어졌다는데 그래도 그나마 목동은 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말도 안 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제가 언론에 속고 살고 있군요. 네,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강남의 중형, 중대형, 대형. 강남 네 군데, 4개고 그다음에 이제 비강남적으로 목동입니다. 아니 제 친구 그다음에 이제 서민주택 지역으로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제 친구 중에 친구네 집이 목동 아파트인데 최고 11억까지 갔다가 6억까지 떨어졌다가 요즘에 조금 올라서 8억 지금 8억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데 이건 호가고 네. 호가 8억 불러놓으면 사는 사람이 없는데 지 혼자 한 100억 부르지 왜? 100억 부르고 우리 집 100억 간다. 뭐 8억이나 100억이나 어차피 사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네.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전 이사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네. 계속 뭐 전세 올려달라 그래서 또 이사 가야 되고 지금 금리가 싸니까 내가 조금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시죠. 어떻게 이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내가 조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도 무리가 아니다. 근데 이사 가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습니다. 무방하다. 어차피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네. 굳이 내가 뭐 집값 올라가서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집값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지금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그다음에 당연하죠. 지금 왜냐하면은 한국이 그 황당한 게 옆에 그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새 아파트가 같은 평형이 세면 그 낡은 아파트 가격이 새 아파트가 똑같아져 버려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와서 감가상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건 재건축입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재건축 사업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지금 12월 7일 세미나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거 지금 공짜로 듣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지금 20층, 30층, 막 40층 올렸잖아요.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분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분담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나눠가져요. 그 땅을 나가면 몇 평을 가질까요? 2-3평이겠죠. 많아봐야. 예.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지금까지 말해가지고 그렇게 안 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하, 여기서 또 깔때기 한번 들어가고. 아니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하셨고. 한국은행 금통위원 가서 강연할 때도 이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으면은 이게 또 대통령만 빼놓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냐.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한테 이각 제의 그 이야기도 2번이나 있었어요. 네. 직접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근데 정권 말기 연락이 와서 다 엉망으로 해놓고 독박 쓰게 독박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각 제의를 거절하신 분이 저한테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지금 입각 요청이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 중에 좀 재밌는 게 있네요. 진짜 감가상각이 없다 우리나라 주택은. 네. 그러니까 저기 뭐 음마 아파트 같으면 지금 몇 년 돼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참나 다 쓰러진 아파트가 말이죠. 재밌는데 결론은 능력이 조금 괜찮고 이거를 내가 주거의 목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살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집을 사도 빚을 조금 내서 어차피 이자가 싸니까 그죠? 좀 해서 무리한 게 아니지. 계속 상관없겠다. 다만 조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면 그건 안 된다. 위험하죠. 위험하다 이 말씀이군요. 아무리 저금리라 그래도. 뭐 저금리 금리가 싸다 한들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 그 집값 떨어지는 게 최소 뭐 억에서 뭐 이렇게 중형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이렇게 예컨대 이제 뭐 대형 50평형 같은 경우는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10억짜리가 5억 이렇게 떨어져 있어 4억. 일산 같은 경우도 일기 신도시인데 8억짜리가 4억으로 절반 떨어져 있어요. 금리가 싸다 한들 지가 얼마나 그렇네요. 이자 절감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해 준다고 한들 1% 깎아준다 한들 취득세 1% 깎아 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한 그 3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세 절감 비용이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사가지고 집값이 뭐 몇천만 원 떨어져 버리면은 차라리 안 사는 것만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소리죠. 지금 전세가 구할 날이 없으니까. 전세 구하기 어려우니까 LIC 집을 사자. 월세 내는 걸 되게 아까워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지금 언론과 정부 관료들과 뭐 정치권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지금. 그럼 차라리 월세를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전세난 대책의 첫 번째가 우선 빨리 그 전세 물량 영구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대규모로 확대하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월세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월세가 전세비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인 물건인데 그러니까 월세 가격을 빨리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거죠. 지금 너무 비싸니까 월세. 보통 이제 일부 기준으로 하는데 일부면 이제 12%뭐 이렇게 되잖아요. 연으로 치면. 근데 지금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뭐 이렇게 3, 4%, 4% 이렇게 많이 봐야 이 정도인데.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너무 비싼 거 정말 학고방 같은 집도요 월세 50, 60씩 해요. 참 저는 뭐 싸게 25만 원짜리 살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45분간 하려 했는데 한 1시간 가까이 했네요. 이야기를 했네요. 물 드릴까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하여튼 열변을 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경제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시간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들어보자 이EJ 들어보자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엔 어렵지만 들을수록 재미있어 들어보자 이EJ 들어보자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 이 작가 이 박사 세작의 이EJ 들어보자. 전셋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언론이 짜고 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화가 났는데요. 진짜 문제는 국민연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복지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복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거품이 꺼지는데 집을 사라는 한결같은 정부 정책. 고용없는 성장으로 자영업을 양산한 대기업의 횡포. 왜곡된 정보를 실어나르기 바쁜 언론. 더는 침묵하기 어려운 위기의 한국 경제와 볼모가 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 파수꾼의 양심 선언. 경제쇼 도서출판 왕의 서재. 그만큼 또 문제가 심각한 게 바로 자영업 문제입니다. 네. 저도 자영업을 한 4번 정도 해서 다 말아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요. 장사 잘 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죽겠다. 장사 안 된다. 장사가 되기는커녕 지금은 그냥 적자만 안 나면 좋겠다. 네. 버티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보통 하루에 일을 12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자기 인건비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고 있는 네. 실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가 많은 자영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대한민국을 자영업의 천국. 근데 이게 천국이란 말은 너무 뭐 자영업자들이 일하기 좋다 이게 아니고 네, 네. 너무 많다는 네, 자영업 네, 숫자가 네. 너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2008년 자료인데요. OECD 국가 중 우리가 4번째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31.3%라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5.6%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워낙 땅도 크고 뭐 인구도 많고 내수로 먹고 살 수도 가능한 나라인데 우리는 아까 내수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내수로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수출에 목매달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자영업자가 이렇게 30%가 넘어가 버리면 네. 자영업자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이 숫자가 일단 정상은 아닌 거죠. 30. 네. 네. 물론 이제 나라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만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 이른바 자영업자 내지는 중소상공인들이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소기업, 강소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의류업체가 가족 단위로 경영하는 의류회사가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높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우리랑 같이 높아도 그쪽하고 우리 다르다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다 몰아쳐서 이렇게 딱 놓고 한 잣대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도 거의 태반이 가족 단위의 자영업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 대만을 한국 경제가 그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대만을 하나의 모델로 삼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그 한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취업자 수 중에서 취업자가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때는 그 한 30, 한 4, 5%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영업자 취업자 수가. 그게 지금 이제 한 600만 명 조금 못 되는 숫자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3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그래도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높은 비율이다. 예,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키껏해야 10%, 5% 이런 정도거든요. 한국에 도대체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냐? 그건 이제 90년대 말에 일어난 외환위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자영업자의 태반이 뭐였죠?
술집이었죠. 네. 80년대, 90년대.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초에 이제 경제 성장한다라고 그래서 농촌이나 시골에서 이제 어린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상경해서 공장에 네. 이렇게 가서 취업해서 그 이제 그 여공들이 고생해가면서 돈 벌어서 시골에 있는 동생한테 학비 보내주고 부모님한테 생활비 보내드리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계속 이렇게 쭉 성장해온 게 아니라 막 굉장히 파고가 많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다 대량 실업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술집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때.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자영업자 수가 그래도 그렇게 그 많지는 않았어요. 네.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또 부모들이 우리 이 작가님 부모님도 이 작가님 이렇게 학교 보낼 때 네. 나는 이렇게 허드렛일하면서 손에 물 묻히고 고생하지만 네. 내 자식은 이런 고생을 안 시켜. 그래서 다 학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안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외환위기 전에는 그래서 자영업자가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자영업 한다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고. 그런데 내가 빡빡 우겨갖고 했다가 박살을 개박살이 나는.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외환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전부 공중으로 붕 떠버리니까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DJ 정부가 했던 게 이른바 신지식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IT 벤처. 뭐 아니요. 그러면요. 코미디언 심영래도 신지식인이고 네. 미장원도 신지식인이고 다 신지식인이라 해서 자영업을 막 장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외환위기로 막 실업자가 폭증을 하니까. 명태자도 많아지고. 예. 하니까는 뭐 일단 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1년에 5천억씩 해가지고 자영업을 창업을 하면은 5천만 원씩 막 빌려준 거예요. 저리로. 예. 네. 막 2% 3%로 막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 띄어먹어도 안 그냥 없었던 걸로 쳐버리고 했어요 실제로. 네, 저도 받았습니다 그거. 보증기금에서 보증 많이 네.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그 이제 용역해가지고 다 프로젝트로 조사해서 다 알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영업자가 그때부터 이제 폭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부터 그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 매년 연평균 5만 개씩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자영업 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 했어요. 여윳돈 있는 분들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돼요. 자영업 100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그래도 현상 유지 내지는 돈을 좀 번다라는 분들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아유. 그럼 나머지 70명은 최대 5년 안에 다 문 닫습니다. 최대 5년 안에 다. 60%는 60명은 2년 안에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영업자 상황이. 그러면 도대체 그 문 닫으면은 또 그 빈 가게를 누군가 들어와요. 아, 그렇겠죠. 근데 그게 무한정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명태를 당하든 아니면 벌이가 없든 어쨌든 간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이제 부모 돈 뭐 형제 돈 뭐 모자라면 뭐 친구나 뭐 이런 사람 빌리고 은행 돈 빌리고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연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2010년까지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 타자가 들어오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 타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2010년부터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예비군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한다. 빈 상가도 그러면 많이 생기게 될 테고. 좀 상가 임대 플랜카드 얼마나 많이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 한국은행도 그 이제 그 금융 보고서랑 1년에 2번 내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우려를 했죠. 자영업 지금 가계부채의 근원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인데 둘 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
결국은 빚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다 못 갚을 테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한 10명 중에 7명은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양반들 다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또 가정 불화로 연결될 수 있고. 야, 역시 이것도 좀 쉬운 문제 아닌데 아까 이탈리아랑 대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뭐 안 된다. 이게 그것도 이유가 이런 이유일 것 같은데 이탈리아랑 대만의 반대. 그 뭐냐면은 늘 하시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도매 아니면 소매 네. 또 뭐 미용실, 네, 네, 네. 식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학원, 뭐 카센터 이런 거 별 기술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 그 자영업종 비율이 꽉 몰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금융업이라든가 뭐 서비스업 조금 특별한 이런 건 네. 잘 안 가고 네. 그 이런 거로 몰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기들 경쟁에서 도태되는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아하. 예. 뭔가를 좀 규모 있게 좀 그 경쟁력 있게 좀 차별화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할 정도까지 몰리면 이미 몸으로 때우는 상태에 이르러 있죠 이미. 그래서 뭐 부부가 하든지 뭐 부자간이 하든지 뭐 거의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 혼자 하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악성이죠. 한국의 자영업자 문제는 악성이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사람값을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 물건값은 계속 올랐어요. 대기업이 만들어낸 물건값은 계속 올랐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 공산품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이 서비스 사람 몸으로 때우는 이 서비스 그 가격 물가 상승률은 거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욱더 악순환을 보내. 왜냐하면 축구라고 이래가지고 얘 무슨 휴대폰 하나 사주는데 전에는 열흘 일해서 사줄 수 있는 걸 이제 한 달을 일해야 사준다라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착취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내가 또 열심히 일해도 그 서비스 그 값은 오르지 않고 네. 반대로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최대 문제는 이제 경험 없이 막 시작한다. 네. 급하니까 예. 경험 없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악용을 해서 무슨 이제 프랜차이즈. 예.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운영한다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데까지도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내다 봐야만 겨우 나라 경제를 이렇게 경영할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근데 지 멋대로 엉망진창을 하니까는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제 지금 와서는 다 힘들고 죽겠다 하니까는 이제 빚으로 지금 막 이제 때려 맞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일본 봐보세요. 일본 부동산 거품 꺼지고 난 후에 폭증을 했어요. 정부 빚이. 어마어마하게 빚이 폭증을 했어요. 미국 부동산 2008년 딱 거품 꺼지고 금융위기 나고 나니까 연방정부만 7조 달러 빚이 폭증을 했어요. 한국 경제 7개나 되는 빚을 때려 부었는데도 지금 저런 상황. 그다음에 FRB는 막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유럽은 아예 그 빚으로 정부가 망해버려지고 있죠 지금. 똑같이 지금 한국도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빚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은 더욱 위험한 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가계가 그렇게 빚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은 경제의 주체 대반인 가계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 심각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부 빚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이제 막 계속 터지니까 무조건 하고 빚으로 때려 막는다. 미봉책밖에 안 되네요. 근데 그거는 아니 미봉책도 아니지. 망하는 지름길. 시간 문제예요. 네. 이미 그 딱 이제 그 표를 그 받아놓고 있어요. 가계부채 계속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가 아까 부동산이 네. 거의 절반 이상일 테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자영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요 159.2%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78.9% 그러니까 딱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보다 빚이 2배나 더 많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낸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악성 채무가 되는 거죠. 빚 못 갚으면은 경매 넘어가고 뭐 창업당하고 그러죠. 다 부도나죠. 부실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그러면 정부 또 나라에 또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당연히 부담되죠. 이제 그거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이미 그
탈락해가지고 벼랑 끝으로 떨어져가지고 사채업자한테나 사금융업자한테 대부업자한테 3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빌렸어가지고 40% 막 이런 이자, 뭐 고리이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못 갚아가지고 그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기금이라고 해서 6, 7조 원 쏟아부어가지고 구제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러면 정말 자영업 대책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근데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까? 미소금융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미공책이죠. 지금 급하니까 일단 어쨌든 당장에 지금 그 놔두면 죽으니까 급하니까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구조 그다음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급하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은 이미 물려버렸다 그랬죠? 부동산에 물려버렸다 그랬죠? 돈이 없어요 지금. 참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한 숨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 저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오고 있잖아요. 문희정 아나운서 전화 이게 프리랜서 아닙니까? 말이 좋아 프리랜서 지금. 정규직입니까? 에이씨 배신자. 뭘 배신자? 아씨 나만 프리랜서네 이거. 정규직을 물어야 돼. 아 정규직 물으라고? 싫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언제 일이 툭 끊길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직장 다녀라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청년들 같으면 취업이 안 되니까 발버둥을 쳐도 취업이 안 되니까 자영업으로 창업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악순환이죠. 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부 공무원화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 되죠. 그리스. 그리스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사실 그동안 말입니다. 이 정부가 재벌들을 많이 밀어줬지 않습니까? 고환율 정책 이렇게 써서 수출 위주 정책해서 사실 그런데 고환율 정책 쓰고 수출 위주 정책하면은 서민들은 오히려 불안해 더 살기 어려워지는데 왜냐면 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많이 밀어줬습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그러면 대기업이 그렇게 막대한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갖고 국내에 조금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조금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도 재벌 대기업도 이것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해봐야 삼성전자는 현대차 정도지 나머지는 지금 이제 다 LG 쳐졌잖아요. SK 뭐 이렇게 뭐 하이닉스 뭐 이렇게 회장 지금 뭐 감옥에 가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2군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는 이미 한계 부딪혀서 이미 그 증거가 있죠. 이제 진보 정치 세력이든 보수 정치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작년 대선에서나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경제 운영으로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한국 경제를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 또 경제 민주화. 근데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다 뒤로 빠꾸 시켰던데요. 이제 정치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국정원 사태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뒤로 숨어버린 거죠. 이제 뭐 80대 그 비서실장 앉혀놓고 그 뒤로 숨어버린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지금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 정권으로 치면 초기거든. 바둑으로 치면 이제 포석 단계입니다. 초기 포석, 중반 전투, 종반 이제 끝내기 이런 식인데. 초반 포석 단계에서 포석을 이렇게 악수를 계속 두면 중반 전투도 하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럴 위험이 높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뭐 국정원 이명박 씨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나 야권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그 정황 증거를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하게 됐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야당에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어떻게 그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서 세금 받아서 월급 받는 국정원이 김광수 경제에서 포럼이나 홈페이지 와서 음란물 댓글이나 달고 뭐 이렇게 짓을 하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선거철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올라오면 저희 카페 포럼에 음란물 댓글이 폭증을 합니다. 특히 그 정치 관련 글에 막 그 음란물 댓글이 폭증을 해요. 네. 지금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연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했든 안 했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하면 다음번에 정권 바뀌면 당장 이거 청문회감이죠. 네. 박근혜 등도 알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여기서 승부로 나가야 되죠. 야권하고 대담하게 협상을 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오해를 샀다라고 하면 그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또 증거, 그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야당도 그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가계부 그래서 무상 보육, 무상 교육, 그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서민 주거 복지,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좀 해다오. 지금 경제 상황이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그 구시대 인물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앉혀놓고 그 뒤로 숨어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악수를 두다 보니까 무슨 이제 검찰총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제 스스로 내세운 공약들을 이제 뭐 경제민주화 이게 지금 국정원 문제가 걸리니까 자꾸 뒤로 물러난다 이거죠. 근데 물러나는 순간 중반 전투도 못 해보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안 될 것 같고 완전히 반대로 갈 것 같고 결국은 그런데 이 자영업자 해결을 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은데 뭐 그전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뭐 이명박 정부 쭉 주장했던 게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MB가 4대강 팠던 것도 일자리 창출한다 그랬거든. 40만 개인지 나발인지. 만 개도 못 만들어내놓고. 그런데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일자리 창출의 첫 출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된 원인을 생각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을 못한 원인이 뭐라 그랬죠? 부동산에 있는 돈 없는 돈을 갖다가 싹 끌어모아가지고 집어넣어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묶여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려면은 그 부동산을 빨리 풀어내야 되죠. 결국은 부동산이 문제구만. 네. 아이고 이놈의 땅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 풀어내려면은 갈 때까지 가만 놔둬야 돼요. 이걸 붙잡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부가 빚만 폭증을 함.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빚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가 자꾸 붙잡고 있는 겁니까? 미련을 못 버리고. 아마 기득권이죠. 이 사람들이 부동산 그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그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로 안 걸린 사람이 있었나요? 그래요. 참. 어리석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참 황당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빨리 그 정리가 안 되는 한은 일자리 창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도 지금 주식은 세 발에 피죠. 세 발에 피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 어떤 실물 경제의 수준에 맞는 겁니까? 더 많이 올라. 주식은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 그 복골 복이니까. 네. 예. 거기는 완전히 이제 뭐 또 거기에서 뭐 기업에서 뭐 자금 조달해가지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주택하고는 다르죠. 또 완전 다르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주식은 투자지만 부동산은 투기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근데 그 이번에 뭐 쓰신 책을 보면요, 네. 이코노미 경제쇼라는 책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는 스스로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다. 그거 구체적으로 반반이죠. 네.
사실 대기업하고도 반은 경쟁하고 네. 반은 자영업자끼리 경쟁을 하고 있죠. 뭐 지금 뭐가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문제가 된 게 뭐였습니까? 마트? 예, 마트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걸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또 그 이제 대형계 대기업 이제 그 서비스 업종 대기업이 하는 서비스 업종 중에서 자영업자 내지는 중소기업 그 업종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가하고 대기업 대형 상권 대형 이제 그 할인 매장이나 마트 이런 것하고는 뭐 이렇게 한 달에 2번 휴무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계속 폭증하는 상황에서 굉장한 타격을 준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또 24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이 좀 불만스러운 점들이 적지 않죠. 가격도 비싸고 물건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라든지. 예. 근데 그게 악순환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끼리 간에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끼리 경쟁하고 동네 치킨집은 동네 치킨집끼리 경쟁하고. 치킨이 너무 많아, 종류가. 동네 아파트 있고 뭐 동네 있겠는데 치킨집 한 10몇 개가 넘을 겁니다. 네, 동네 커피숍은 또 동네 커피숍끼리 또 경쟁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뭐 이미 물려가지고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첫 단추는 자영업자 문제 중에서도 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임대료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네,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만 조금 완화를 해줘도 완화가 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좀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착취구조라는 느낌이죠. 그럼 결국 이것도 부동산 문제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TV 건물도 월세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 아까 자영업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빚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의. 네.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같은 네. 거. 네. 그런데 이렇게 저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소상공인에서. 네.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쳐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빌려주고 하다 보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또 운영비라 그래서 또 돈을 빌려주죠. 네. 근데 이게 정부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안 빌려주자니 망하고. 또 그래서 띄어먹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그걸 악용해서 띄어먹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상당수는 못 갚죠. 갚고 싶어도 못 갚아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뒤로 넘어지면 정부가 탕감을 해주죠. 빚을 탕감, 뭐 이자라든가. 농가 부채 탕감 해주듯이 2003년에도 한번 탕감을 한 적이 그럼 여기 있죠. 정부가 보증을 쓰고 은행이 빌려주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자빠지는 사람들은 네. 정부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겁니까? 그렇죠. 은행은 그냥 업무 대출 업무 대행만 합니다. 수수료를 받아요. 은행은. 실제로 이제 부도가 나면은 이제 그 보증기관들이 이제 뭐 신용보증이라든지 각 뭐 이렇게 지역별로 보증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보증기관들이 그 부실을 다 떠안죠. 은행은 그냥 업무 대행만 해주는 거죠. 뭐 은행은 땅짓고 헤엄치기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자영업 문제 아까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혹시라도 대책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떤 충고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 먹고 살려고 이렇게 뭐라도 해보겠다라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자영업자들이 조금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 기반이 예를 들어서 공적 영역에서 가능하냐, 공공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영업
파는 데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 원가 부담, 비용 부담 중에 하나가 임대료라 그랬죠. 네.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대규모 공영 쇼핑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그런 상가 같은 것도 예, 공공 그렇게 공영 그 임대 쇼핑몰 같은 걸 만들어서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해서 거기에서 뭐 5년이든 뭐 10년이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영업을 하게 하고 상당한 정도로 자립할 능력이 되면은 이제 교체하도록. 괜찮네 이거. 뭐 그런 거. 그래서 임대료 부담을 그러면 그게 견제가 되죠. 민간 그 임대 건물의 임대료에도 견제가 되죠. 그렇죠. 뭐 싼 데 있는데 뭐 비싼데 뭐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한국의 경우에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급하게 이제 당장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한 달 만에 시작을 한다든지 뭐 준비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2-3달 그것도 뭐 친구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하면 한번 가서 구경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그 넓혀서 뭐 좀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실제 그 자영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떤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단순 노동 형태의 그냥 몸으로 때우는 형태의 그냥 단순 자영업이 아니라 조금 차별화되고 좀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영업 서비스 업종을 좀 이렇게 늘려가는 거. 전문 교육기관 같은 네. 거를 만들어서. 역시 전문가가 오니까 뭔가 톡톡톡 튀어나오는군요. 나는 앞이 깝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대기업하고 관계 개선 같은 건 어떻게? 네, 지금 이제 그 대기업 이제 대형 마트들하고 가는 월 2회 뭐 이렇게 이제 휴무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대기업의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2005년에 대기업 CEO들을 하고 이제 그 언론 매체하고 이제 그 대담 시리즈를 한 12개 CEO들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그때 신세계 회장, 그 사장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에서 서로 경쟁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왜 규제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경쟁이라는 걸.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건 맞죠. 네. 맞는데 그러면은 대형 마트하고 동네 자영업자하고 간에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라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거의 공정한 경쟁에서 대형 마트를 다 막 확대시켜줘 왔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막 확대시켜줬고 이명박 정부 때도 확대시켜줬고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트들이 전국 10만의 소도시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이제 못 들어갈 정도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거든요. 근데 공정한 경쟁이라는 동네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어디냐는 동네 상권이죠. 그러면 동네 상권에서 전국시 상권을 상대로 하고 있는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라는 거죠. 동네 상권이라는 시장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큰 공룡이죠. 그렇죠. 독점금지법에 기업이 시장 장악력 50%나 60% 이상 시장 장악력을 강제적으로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해체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인텔도 깨려고 그랬고 애플도 깰까 말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자영업자가 접하는 시장은 동네 상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경쟁이라 그랬는데 이게 공정 경쟁이 아닌데 네. 최영만 하고 나랑 같은 링에 올라서 싸우라 그러는 거지. 그게 공정 경쟁이나 그게?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죠? 이게 아까 시골 구석구석에도 지금 대형 마트가 인구 10만이 안 되는데도 뭐 태백이나 이런 데도 10만 안 되거든. 그런데 마트가 대형 마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통 우리가 대형 마트 그럼 뭐 재래시장만 생각하시는데 경쟁을 그게 아니고 일반 슈퍼도 지금 대형 마트들 다 망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슈퍼가 망하면 슈퍼에 납품하는 유통업자들 각종 대리점들 거기도 다 망합니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대리점에서 보통 한 2명, 3명씩 일을 한다고요. 뭐 격리가 있을 때고 또 영업사원이 있을 때고 그 사람들도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망해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전혀 그런 정보도 없이 각계전투식으로 자영업자들이 그냥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대기업하고 이렇게 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각계전투를 하면 절대로 못 이긴다. 그나마 대기업하고 뭔가 그게 서로 협상, 예컨대 대기업에서 근로자가 노동자가 혼자 단독으로 협상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 경영자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단체 협약.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영업자들도 전부 동네 하면은 전부 따로따로예요. 그러지 말고 동네 상인조합이나 상인회를 결성을 해서 상권 단위로 이야기를 해라. 슈퍼마켓 노동조합 뭐 이런 것. 슈퍼마켓이라면 동네 상권 뭐 치킨집이든 뭐 그 미장원이든 뭐든 뭐 이렇게 맥주집이든 다 한 동네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은 하나의 상인회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동네 상권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해라. 그러면은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훨씬 더 도와주기가 용이해진다라는 거죠. 개별 각자 하면 치킨집 하나에서 미장원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는데 뭐 빵집도 있는데 다 쳐다보는데 도와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을 단위로 해서 상인회나 상인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먼저 자구책을 만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권 단위로 상품권 발행해서 집객력을 높이고 이벤트도 상권 단위로 좀 하고 그냥 앉아서만 그냥 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손님한테 그러니까 친절하게 맞아주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서비스를 이렇게 해줬더니 그 손님이 20% 늘었다라는 응답을 했어요. 실제로 동네 자영업 가게 가면은 안 친절하죠. 안 친절해요. 이건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인회를 딱 구성하면 조합 같은 걸 만들면 정부나 이런 그 뭐 중소 그 진흥원이나 이렇게 소상공인 센터나 이런 데서 가서 단체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 이거예요. 따로따로는 아이고 지금 손님 맞아야 되는데 못 갑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개개 자영업자로는 경쟁을 할 수 없어요. 이제 상권 단위로 이제 경쟁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동네 상권 단위로 뭔가 이렇게 상인회례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기반들이 전혀 없었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그 대형 마트하고 이렇게 협상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월 2회 휴무. 예, 월 2인데 근데 그 상인회 만드는데 한국은 참 그것도 만드니까 정치화돼요. 예. 그러면은 절대 자영업자 안 됩니다. 안타깝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대형 마트들은 다 저 시외로 빼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도심에 있으면 안 되고. 예. 원래는 자동차 가지고 가서 그렇죠. 예, 사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일본은 이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법으로 대점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도 그걸 규제를 했는데 이제 그걸 뭐 풀어야 되냐 말아야 그런 마음 갑론을박이 있어요. 상권 그럼 죽어버리니까. 근데 한국은 이게 서비스 이제 그 킴스 클럽이라고 했나 90년대 초에 이제 뭐 분당이나 신도시 이런 지역에서 처음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막 이제 들어왔죠. 지금 철수를 해버렸지만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또 사람들이 가니까는 동네 그 가게에서 구입한보다는 훨씬 더 싸고 물건도 이렇게 하고 또 차 타고 가서 물건 타니까 뭔가 정말로 도시적인 시민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는 막 그런 데 가서 일부러 멀리서 막 물건 사러 막 차 타고 가. 교회로 차를 끌고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잘 연구하고 궁리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를 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이 부작용이 없는데 이런 거 저런 것 없이 그냥 한국은 힘센 놈이 장땡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내 중심가에 다 들어와 있죠. 규제 없이. 지금은 이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 내보내겠습니다. 다 싸그리 잡아서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우리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아, 이렇게 너무 오늘은 고품격 방송을 아니 그럼 저희가 늘 저품격이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앞으로 혹시라도 또 뭐 기회가 된다라면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곧 경제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를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지. 정치는 수단이죠. 수단인데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정치 우선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그 먹고 사는 문제도 정치로 재단을 해버리니까는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상황은. 그러니까 명색이 제가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의 그 경제 전문가인데도 이런 그 정말로 그 한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조그마한 연구소가 있으면서도 모든 정치권 역대 정부에 걸쳐서 저희 연구소를 거쳐가지 않은 그 사람이 없을 정도고 저희 연구소 이야기를 무시하는 곳이 없을 정도거든요. 선대인 씨도 거기 출신이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자랑을 더 하셔도 돼요. 우리 EJ 청취자들은 내가 하는 자랑이 벌써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저는 평생을 경제 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미국, 일본, 중국, 뭐 유럽, 브라질, 인도 온갖 나라의 경제, 그다음에 산업, 기업들을 다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거의 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가 문제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요. 너무 뛰어나고 그러면 정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연구소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줄이 타면 찾게 될 겁니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꽉 막혔던 시야가 오늘 김광수 소장님 말씀을 좀 듣고 좀 환해진 것 같은, 저도 지금 갑자기 뭔가 부했던 시야가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유료로 정기적으로 시황 분석표가 나오죠? 경제 분석표? 네.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이라는 걸 발간하는데 이 경제 시평도 아마 이건 세계적인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역대 그 경제부총리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나같이 했거든요. 뭐 진념 씨라든지 강봉균 씨라든지 권오규 씨라든지 뭐 이은재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김진표 씨라든지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한국에 있다라는 그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이다. 이런 정도의 보고서 같으면 미국에서 연간 $10,000를 줘도 아깝지 않다. 아마 제가 장담컨대 저희 연구소의 경제 시평을 한번 봐보십시오. 봐보시고 만약에 그런 그 경제 시평에 있는 내용을 다른 국내 어디에서 그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면 한번 이야기해. 제가 그러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만큼 뛰어난 시평인데. 그러면 이것만 봐도 경제가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가끔 이제 우리 이 작가님과의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 아나운서, 아나운서 문 아나운서님하고의 이제 경제 소프트. 오늘 또 처음으로 어느 곳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 경제 소프트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경제 시평을 이렇게 유료로 구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뭐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됩니까? 네, 뭐 첫째는 이제 뭐 경제 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반적인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시평이 매일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이제 경제 시평이라 그래서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 유럽 경제를 주로 다루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중국 경제만 다루면 중국 경제 보고서가 나갑니다. 수요일 날은 일본 경제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산업만을 또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목요일 날은 경제 단신이라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스냅 사진식처럼 이렇게 이슈가 된 것들만 각각 찍어가지고 짤막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4개가 나갑니다. 근데 그 보고서 하나하나가 다른 아마 연구소나 그 기관에서 그런 보고서를 만들려면 한 달 걸려도 못 만들 겁니다. 근데 저희는 매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강수 연구소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 끝나고요. 아마 잠깐 티타임 같은 거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쫄라가지고 EJ 우리 조합원들에 한해서 경제 시평을 유료로 보긴 보는데 EJ 조합원이면 조금 싸게 볼 수 있도록 내가 좀 쫄라야겠네. 빡빡 쫄라야겠나요? 그 부동산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그 관심 사항인데 만약에 EJ 작가님 이야기를 대시고 경제 시평을 구독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보고서를 3만 원어치를 무료로 이렇게 추가해드립니다. 자, EJ 듣고 왔어요. 근데 부동산 이 작가님 이름만 대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하고 부동산 보고서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눈에 전체 그 가격 시세나 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TV 조합원들은 모르게 우리끼리만 합시다. 자, 하여튼 오늘 1시간 한 40분 됐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